자, 어쨌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그렇고 민주당은 지금 양강 구도라고 해야 되겠죠? 예. 양강인데 찐친 대결. 예. 네. 근데 좀 뭐 표심은 좀 정해져 있던데요. 근데 어떻게 그렇죠? 표심이? 네. 왜냐하면 과거에 네. 예를 들면 이제 문재인 정권의 반면교사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 한 말이 이 당 대표와 이제 대통령의 관계가 네. 초반에는 당정청 당정대 관계가 초반에 장관 인선하고 끌고 가고 그리고 인사청문회 통과시킨 것도 이번에 보면 그 원내에서 많이 좀 였잖아요. 네네. 네, 그럼 드라이브를 좀 걸어야 된다 이건데 초반 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초반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네. 초반 한 1년 반에서 승부가 나요. 사실은 모든 정책이 그때 네. 각을 잡고 밀어붙인 정책만 남는 거지. 나중에 이걸 키우겠다고 하면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여당에서 전폭적인 지원하고 호흡을 맞춘 게 좀 많이 필요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보면 첫 당대표가 추미애 대표였습니다. 당시에. 맞아요. 예, 그 탄핵 당하고 나서 바로. 박근혜 때. 근데 박근혜 그때 탄핵할 때도 좀 논란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양자회담 가겠다고 해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당에서는 뭐 우상호 원내대표 당시 반발하고 이제 여러 좀 논란이 있었는데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결국은 그거는 뭐 누구의 잘못이라보다는 추미애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유기적으로 네. 당정대 사이에서 그 소위 말해서 그 본인은 평등 정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는 정치를 먼저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뭐 96년 2000년도에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저기 노무현 대통령 되고 나서 노무현의 오른팔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과거의 기억이.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는 평등이라고 하지만 드라이브가 안 걸리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네. 말 그대로 가서 읍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드루킹 사건이 그 당시 터진 거예요. 네. 당대표의 이제 그립이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 정도 말도 못해?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흘러가고 네. 그 사안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AI 산업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자산시장 키우기 그리고 동북아 어떤 평화 모드 이런 걸 할 때 당에서 좀 협조를 초반에는 한 1년 반 정도는 쫙 밀어줘야 돼요. 네. 그럴 필요가 있고. 근데 사람들이 우려한 거는 정청래 위원장이 올라온다 해서 저는 못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도 정치를 빨리 시작한 사람이에요. 2004년 네. 탄핵 탄돌이 그렇죠. 뭐 예, 이렇게 해서 예. 들어왔잖아요. 열린우리당. 네,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구력이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에 그 성남에서 이제 인권운동, 뭐 네, 시민운동 네. 변호사로서 맞아요. 이 하시던 분이잖아요. 네. 정동영 이제 캠프에 가 있었고, 부대변인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도 정동영 캠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배지를 먼저 달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추미애 당대표 시절의 트라우마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 이럴 수 있지 않을까? 혹시 마음속으로. 예. 마음속으로는 내가 먼저 정치 시작했으니까 과거의 그 기억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 아. 근데 박찬대 그러니까 당대표 후보는 100% 후발주자거든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먼저 섰고 그 다음에 정치 온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딱 정리가 되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명심 내지는 초반에 이제 정부에 힘을 실어주고 싶은 지지자들은 네. 아무래도 그쪽을 좀 힘을 실죠. 정수 선배가 참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시네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아, 잘못하면 욕 뒤지게 감탄합니다. 없습니다. 욕 뒤지게 감탄하고 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진짜 정무 감각이 최고다.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말씀하시나 잘 들어보고 있었거든요. 네. 아. 구독자 막 떨어져 나갑니다. 네, 막 1000명 하루에 막 빠져요. 예, 그런데 네. 아주 잘. 찐명 분들 뭐 괜찮으시죠? 네. 정청래와 함께하는 분들도 저도 네, 뭐 괜찮으시죠? 해석이 이렇다 해석이. 해석입니다. 해석이 그렇다. 네. 자, 정청래 후보자가 대표 취임하면 석 달 안에 검찰, 사법, 언론개혁, 전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은 요 세 가지 개혁이 굉장히 중요한데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언론개혁의 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 이런 거 말고 언론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혹시 들은 거 있으세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 우리가 언론업 네. 종사자인데 언론개혁에 대해서는 제일 사법, 검찰. 저는 요즘 꽂혀 있는 게 네. 어쨌든 대통령실을 빨리 좀 열어달라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게 되게 상징적인 어떤 그
G7 갔다 와서 뭘 좀 해법을 마련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게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게 상징적인 어떤 장면이 될 거예요. 그 지금 대통령실은 1진, 2진, 3진 막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1실, 2실, 3실 이렇게 나뉘어져가지고 네. 굉장히 권위적으로 돼 있거든요. 네, 기자들 네. 사이에서도 맞아요. 어떻게 보면 계급이 좀 나뉘어져 있고 맞아요. 예. 그리고 뭐 1실 사람들만 좀 고위층을 만날 수 있고 만날 기회가 더 주류 많고 매체. 예, 주류 매체들이 그리고 풀단에 소속돼 있는 기자들 1실만 또 풀단에 잘 들어갈 수 있고 뭐 이런 되게 권위적인 구조인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조금 구조를 타파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네. 어떻게 좀 상징적으로 언론 개혁의 어떤 포문을 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렇죠. 저는 그 노무현 정부 초기에 어쨌든 그 기성 언론의 반발 때문에 그 끝까지 이루지 못한 업적이 있으니 저는 브리핑룸 개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브리핑룸을 전면 개방하고 그것은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부처가 마찬가지로 신분 확인이 되고 취재 기자인 것이 확인이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취재할 수 있도록 그렇죠. 문을 여는 게 개방형 브리핑룸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저는 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지금 대통령실 너무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네. 청와대 이전과 함께 그 춘추관 뭐 공사 요거와 연동지어서 뭐 사풀? 저 1, 2, 3풀 있는데 사풀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뭐 저희들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가고 싶다. 아니 저는 들여보내달라. 박형광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를 하고 싶다. 예. 박 기자는- 순방 취재 가고 싶다. 네, 이런 들여보내달라. 거죠. 예. 저는 박 기자가 이 약간 이해상충 때문에 예. 약간 이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신 얘기해주면 네. 왜냐하면 이제 박 기자는 이걸 통해서 투명화, 개방화와 민주화를 주장하는 건데 이걸 통해서 가장 수혜자라고 사람들이 공격을 할 수 있거든요. 아니, 기자들이 네, 기자들이, 그렇죠. 네, 기자들이 왜냐면 맞죠. 당연히 기존 레거시 미디어처럼 그렇죠. 기존 언론이 형태가 네, 아니니까 정당성을 띠고 있지만 네. 이게 네가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이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씌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레거시 기자지만 저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 솔직하게 저는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시대가 그러니까 자본 영역이든 권력 영역이든 언론이든 간에 글로벌 트렌드 그리고 문명의 역사가 개방과 투명화와 민주화예요. 맞아요. 이건 확장성과 결국은 문을 여는 쪽으로 가는 쪽이 선진화되고 문명을 주도합니다. 네. 그건 글로벌 세계 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폐쇄적이고 네. 예를 들면 1인 집권하게 되고 이걸 숨기면 숨길수록 결국은 경쟁력만 떨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거의 모든 산업에 특히나 언론도 하나의 카르텔이고 권력을 감시하는 또 하나의 권력이거든요. 네. 특히나 이런 권력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투명화와 개방화에 반대한다면 그 속내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 독점을 통한 독과점을 통해서 자신들의 힘을 강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거의 99%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도 레거시지만 저는 n분의 1로 하면 손해볼 지언정 우리 박 기자처럼 개방화 시켜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사례는 딱 하나 있어요. 말씀대로 노무현 정권 때 네. 예를 들면 기존 뭐 종이신문, 네. 방송 3사 데리고 가다가 네. 갑자기 그때 인터넷 언론 뭐 맞아요. 개방하니까 오마이뉴스 들어가고. 예, 들어오니 네. 안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보세요. 20년에 어떻게 되는지. 네, 맞아요. 제가 상징이에요. 제가 정부 부처 다니면서 모든 그 투표해야 돼요. 기자단 설득해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인터넷이 언론이냐? 그렇죠. 뭐 지금 똑같아요. 유튜브가 언론이냐? 뭐 이런 얘기를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아요. 유튜브가 언론이냐 소리가 벌써 10년이 지난 것 같은데 1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브리핑룸을 개방할 때 인터넷 언론은 기자가 아니다. 인터넷 매체는 언론이 아니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싸웠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논리를 제공하고 왜 인터넷 언론이 세계적인 트렌드이냐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중국 가기 전만 하더라도 유튜브는 언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내에서 막 비판받았어요. 취재 현장으로 돌아오라. 이제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지금은 보십시오. 유튜브 안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보니까 신문들도 유튜브 다 해요. 다 해요. 이미 유튜브는 언론이에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언론인 시대에 유튜브를 전문적으로 하는 매체는 기자가 아니야. 취재하면 안 돼. 이게 또 기성의 벽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개방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튜브 중심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왜 그랬었나? 뉴미디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레거시들도 잘 근데 이게 기득권 놓기 싫어서 그런 그렇죠. 거예요. 본질은 그거야. 네. 선배도 우리끼리 같이 하고 들어가시죠, 싶거든. 대통령실로. 네? 갑시다. 개방화 시켜서 자, 거기서 경쟁을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상향 경쟁을 하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누구나 자유롭게 취재해서 네. 단독 경쟁하면 됩니다. 예. 아니,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뭐 무슨 그 뭐 전문가가 하는 말이 제가 이제 건네 들었는데 네. 그 이게 이제 줄 세우기 기자 매체가 너무 많아지면 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봤을 때 1대1 함수로 보면 네. 대통령실의 숫자는 한 300명밖에 안 되는데 기자가 갑자기 뭐 300에서 3,000으로 늘었다. 그러면 경쟁을 시켜서 줄 세우기 하기 때문에 뭐 언론의 뭐 감시기는 약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그럼 국회는 왜 줄 안 세웁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가장 출입처가 많아요. 엄청 많죠. 출입기자 제일 많은데 국회예요. 맞아요. 예. 등록 매체만 뭐 400개가 넘고 출입기자 1,000명이 넘어요 거기는. 맞아요. 예. 근데도 국회 줄 세워 보십시오. 국회가 제일 줄이 안 서요. 맞아요. 오히려 예. 개방화된 상태에서 진짜 완전 그러네. 경제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단골을 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해서. 맞아요. 예. 예, 우리끼리 쓰지 말자. 안 통합니다. 누군가는 쓰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정보 맞아요. 경쟁이 그렇게 일어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심각한 데가 저는 법조. 그쵸. 법조기자단 해체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자기들이 뭔데 딱 쳐놓고 다른 사람은 취재도 못하게 해.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총리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리고 또 심각한 데가 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법조. 그 다음에 총리실. 법조 진짜 심각하죠. 예. 네, 그리고 또 갑자기 왜 이러지? 원래는 그 뭐 경찰팀도 경찰. 예. 예. 네. 경찰 뚫기 너무 힘들죠. 경찰도 예. 뚫기가 너무 힘들고 서울시경은 이제 딱 들어가는 네, 그렇죠. 매체가.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저희들 뭐 힘든 가운데 하다 보니까 막 자꾸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큰일 났네 이거. 방송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 벌써 시간이 11시 9분이어서 이제는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홍준표 시장이 보수 망친 윤석열 한동훈보다 부안해동한 국민의힘 중진이 더 나쁘다. 이런 주장을 해서 이제 이분의 심경은 무엇인지 뭐 세간에는 여러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뭐 보수 세판짜기를 시작하는 거 아니냐, 이준석과 함께한다, 뭐 이런저런 소문도 있던데. 제가 홍 시장님 측근이랑 좀 가까워서 네. 물어보니까 예.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없다. 그냥 일단 측근들이랑 밥은 먹고 그리고 네. 요즘 뭐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뭐 지병이 있으시겠죠. 근데 불편한 데가 그냥 병원 다니시고 좀 네. 쉬고 있으시다. 예. 그리고 하와이 갔다 와서 얼굴이 엄청 좋아졌다.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 뭔가를 하려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근데 네. 뭔가 하긴 할 거다. 알겠습니다. 뭔가 하긴 할 거다라는 얘기 네. 하더라고요. 자,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숙명여대가 김건희 씨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을 이제야 했습니다. 네, 속보이긴 빠르네요. 한데 진짜 빨라. 이제야 했습니다. 국민대도 조만간 박사학위를 취소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권력의 힘이 빠지니까 이제야 하는 눈치 보는 대학들. 이러고도 진리의 상아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숙명여대 국민대 이런 판단에 대해서 참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연장 방송이 있어요. 기자들 끝난 다음에 11시에 이제 끝났으니까 빠져야지라고 이미 다 나가셨습니까? 나가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 특별하게 그 참여연대와 함께 새 정부가 꼭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백인에 대해서 참여연대가 묻고 대답한 내용이 있는데요. 요 특별 방송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이 얘기는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잠시 광고 보시고 계속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